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화법과 작문 수업을 맡게 된 교사 석수영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1년 동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수업은 9개 학급에서 진행되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3분의 선생님께서 3학급씩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화법과 작문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씩 1시간은 화자 교과서를 통해서 2시간은 EBS 수능 특강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1차 지필, 2차 지필, 수행평가 40%, 20%로 이루어지게 되고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서술형 없이 선택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라던가 출제 유형은 제가 시험 보기 2주 전, 1주 전 이렇게 해서 공통 9개 반 동일하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고사는 4월, 2차 고사는 7월에 실시가 되고 수행평가는 한 5월, 6월 사이에 실시가 되는데 현대시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깐 다른 화면을 보시면 화법과 작문 1학기 수행평가는 EBS 수능특강 문학교재에 나와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작품 전문을 적으시고 그러한 시를 선택하는 구체적 이유, 그리고 이번 항목에 나와 있는 작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작품을 실제로 자신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를 갖게 됐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는 어떤 표현 기법을 동원했는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여러분이 시 작품을 보면서 찾고 그런 내용들을 이 발표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이 이제 이 작품을 선택했을 당시 인상 깊은 구절이나 자신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의 의미를 적으시고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비언어, 우리 화법 시간에 배운 준언어 표현을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가 기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평가 계획 보셨고 성취도는 일반적으로 그 2학년 때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학교 단위 분할 산출을 하게 되고 수행평가는 고종 분할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E 이렇게 성취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작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그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11월 18일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 국어가 이제 선택형으로 이제 처음 치루어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어려웠다던 2019년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풀어보셨겠지만 독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각 개인마다 독서가 어려운 학생도 있고 문학이 어려운 학생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문학과 그다음에 합법과 장문 이 부분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시험지를 딱 펼치게 되면 공통으로 1번부터 17번은 독서, 18번부터 34번은 문학.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화법과 장문을 이제 선택하셨는데 그 이후로 35번부터 45번이고 실제로 이제 또 보면 화법과 장문을 선택했지만 언어와 매체를 또 시험 볼 수도 그런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의 작년 기준을 보면 합법과 장문을 선택하시면 합법과 장문을 선택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매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전향을 해서 합법과 장문을 보는 경우도 있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022학년도 치러진 문이과 통합수능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EBS 연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사고력이 더 중요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연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수능 특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나도 이 필수 교재를 통해서 개념 학습이라던가 어휘라던가 사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증진시켜 나가야겠다라고 이 연계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재를 집필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고가 많이 녹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 달마다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기쁘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 6월 9일, 9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이 두 차례의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특징적인 것은 항상 여러분이 보는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보다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가 되니까 그것도 잘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합법과 장문을 선택했을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등급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합법과 장문을 선택했을 경우 1등급은 86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84점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면 조금 더 낮은 점수여도 등급이 더 높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게 조금
시간 투자가 1학년 때부터 문법 부분에 있어서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투자가 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 이제 투자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지만, 화법과 작문도 뭐 이렇게 쉽다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문제 유형 틀이 있고 이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고, 이러한 문제 푸는 팁을 통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문제가 잘 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은 6월하고 9월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년도 수능을 봤을 때는 6월 모의평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9월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3월, 4월 시험을 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6월에 정말 이 실력이 이제 내 점수이다, 어떤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국어 점수 산출 방식은 앞에 보여진 것처럼 굉장히 좀 그 점수 조정 방식이 있는데, 먼저 이제 공통 과목, 우리,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이걸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표준화를 시키죠. 문학을 통해서 점수를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과목,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래서 이것도 표준화를 시켜서 비율이 나온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그리고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법은 이제 굉장히 좀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두고 수능 특강 문학을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헤매기도 하고 어려워 하셔서 화법 문제 푸는 방법을 저는 좀 EBS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풀 때에는 문제를 보시면요, 그 문제에 담화가 나와요. 어떤 담화인지, 발표인지, 대화인지, 면접인지, 토론인지. 그래서 이런 담화 방식에 따라서 물어보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담화 유형 공부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 용어, 문학에서도 개념 용어가 있지만 화법과 작문, 화법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 용어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가지 담화, 7가지 기억하기 쉽죠? 대화. 근데 대화는 일반적으로 모든 게 의사소통 과정이지만 공식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겠고 비공식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토의, 토론, 발표, 연설, 면접, 협상. 각각의 담화의 특징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개념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는 말을 하는 사람, 청자는 말을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말의 내용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적 메시지,
관계적 메시지, 어떤 핵심, 문 닫아 라고 했을 때 언어적 메시지. 자, 그 다음에 너 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너 밥 먹었니? 정말 밥 먹었니가 궁금한 건 아닐 수가 있겠죠. 어떤 그 대인관계에 미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언어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에서, 상황과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용어로 장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장면. 이런 의사소통 모형 보셨죠? 화자와 청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어떤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담화 유형이 7가지가 있다면 듣기 유형 3가지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듣는 사실적 듣기, 공감적 듣기, 비판적 듣기. 우리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공감하는 것도 그냥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이었구나 이런 정도의 그런 이제 공감이 아니라, 공감을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로 나누는데, 소극적 듣기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들 소극적 듣기고요. 적극적 듣기, 다시 한번 그 친구의 말을 요약해서 너의 말은 이런 말이었다는 거지 라고 요약해서 환원 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자에게. 그래서 그 문장을 명료화시키고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의사소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제가 조금 넘겨서 여러 가지 말하기가 있는데 넘겨서 오늘 이거 하나 기억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담화를 기억하셔야 돼요. 7가지 담화 중에 어떤 담화인지. 근데 그 담화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제 볼 거예요. 제가 문제, 그리고 선택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 것인지. 자, 예를 들면 질문에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제가 끝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발표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우리가 발표한다라고 할 때에는 발표는 마치 비문학 지문의 설명문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발표? 무언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 1번, 2번, 3번이 패턴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 1번에서는 보통 뭘 물어보냐면, 비문학 지문에서도 사실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사실적 읽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적 읽기. 그리고 발표를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청자가 있겠죠. 청자가 발표를 할 건데 발표를 어떻게 계획했을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청자가 어떻게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발표했을까? 실제 발표했을까? 준언어, 비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발표했을까? 자, 4번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화자가 어떻게 발표를 계획했을까? 화자가 어떻게 발표했을까? 그러면 화자가 발표한 것을 청자는 어떻게 들었을까? 보통 이렇게 문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 2, 3을 물어볼 수도 있고 2, 3, 4를 물어볼 수도 있고 보통 3문제, 4문제잖아요. 그러면 문제 볼게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지문 지금 보지 않았고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라고 하는 사실적 사고면서 또한 여러분 보시면 내용 전개 방법,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고 있다. 요약. 그 다음에 소개한 2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권유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의 애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발표 주제 선정 동기 나와 있는지.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했는지 보는데 여러분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되었다 그러면 사람 이름 나오겠죠. 사람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인용할 거예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면 5번은 해당사항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문장 길이가 1번보다 2번이 길고 2번보다 3번이 길고 4번이 길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선택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는 처음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 음식에 대해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권유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권유를 하는데 처음부터 권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권유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이면 이 부분이 처음이겠죠. 마지막 부분이면 이 뒷부분이 될 거고 지금 보시면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남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6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은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사실적 일기가 됐는지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떠한 발표 계획 전략을 세웠는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반응은 청자의 반응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37번 문항은 지문 보지 않고 37번 해당하는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교재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